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비대면 형태로 축소 개막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문제로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에탄올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 손 소독제를 만드는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영화제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9일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죠? 네, 그동안 영화제를 개최하느냐 마느냐, 그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네. 드디어 우려 속에서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영화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을 개막작 상영회로 변경하고 또 행사를 전면 축소해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네. 부천시의 말처럼 영화제는 비대면으로 오는 16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부천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제 개최에 대한 그 우려도 있었고 방역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거리두기 영화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준비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일단 첫날 오전에는 저희가 다녀왔는데 여전히 방역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입구에는 QR코드 리더기가 설치가 되고요. 또 입장하는 관객들의 발열 상태가 자동으로 체크되는 화상감지 시스템이 상영관 앞에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하루에 4번 방역 작업을 시행을 하고요. 상영관 안에는 거리 두기를 준수해서 이 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 현장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개막식 대신에 열리는 개막작 상영회에서는 영화 여고괴담 리부트가 선보이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드카펫은 없고요, 이번에. 또 장덕천 부천시장과 신철 집행위원장, 또 심사위원, 또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 등 이 8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만 소규모로 초청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개막 선언이나 주요 심사위원 소개, 또 영화인들의 축하 인사도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물로 대체가 됩니다. 네. 개막작 상영회의 실황은 10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극장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고 손소독제 등의 기본 방역은 물론이고요.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QR 체크인을 통해서 극장 입장을 하시게 되고 극장 앞에는 전신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몸을 소독하고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하시게 되고요. 극장 내부도 좌석을 30에서 35%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QR 코드를 꼭 다운 받으시기 바라고요. 기본 개인 방역, 개인 소독, 개인 위생은 먼저 철저하게 해주시면 저희 또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영화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레드카펫을 영화제의 꽃이라고 하고 네. 또 이런 영화제에 가면 국내외 그 영화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없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흥행 또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개최 자체를 고민할 때부터 이게 함께 따라붙었던 고민인데 사실 축제에서는 처음 이제 시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흥행성 면에서 과연 이게 관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잘 될까 싶은 우려가 이게 상당했습니다. 네. 예년에는 레드카펫부터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일단은 작품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함께인데요. 네. 또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영화제 사무국에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앞서 좀 보셨는데 이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염려를 하면서 이런 식의 영화제를 좀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상황이라서요. 과연 이번에 비판 영화제가 예년과 같은 호응으로 흥행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년과는 또 상황이 다른데 여전히 뭐 많은 작품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개막작 상영회를 시작으로 이제 42개국에서 온 영화 190여 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상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초청작은 CGV 소풍을 비롯해서 모바일 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10일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10일 이후 아파트 구매와 전세 대출 신청인 경우에 적용하며 10일 이전 거래인 경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또 10일부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양구는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효성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의 주택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LH와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김진지 기자,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LH가 임대주택 건립을 진행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효성 마을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에 64%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건데 당초 계양구는 LH랑 같이 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오래된 2층짜리 연립빌라 등 88가구의 부지에 LH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지어서 이를 통해서 주택 공급률도 높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계양구와 LH 확인한 결과 이런 주택 건립 사업이 사실상 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건립이 어려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체 부지 중에서 LH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로 한 부지는 굉장히 작은 부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 안에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또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니까 또 수익성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조합도 설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발을 위한 주민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양구에서도 지난해 7월에 이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서 이 LH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네. 도시재생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 도시재생과는 일단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는 애초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마을 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하고 또 굉장히 좀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도로 정비를 한다거나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부분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슬럼화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럼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후주택도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지은 지가 35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현재 재건축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LH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는 사업이 중단이 됐지만 만약에 주민분들이 더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남겨뒀는데요. 아직까지는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도시재생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임대주택 건립 계획만 무산된 네. 거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지금 계양구가 2022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분명히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노후 주택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지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제조량도 늘었는데요. 손소독제 주 원료인 에탄올을 허가 없이 보관하거나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서 손소독제를 만든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한 손소독제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화재 위험 물질인 에탄올 4,000리터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아니에요. 오늘 손소독제했는데 임시로해놨기 때문에 손에 따랐다. 화성시에 위치한 또 다른 업체입니다. 위험물 잘 보관 그 취급 저기가 그거는 위험물 제조하는 저 그건 안 쓰거든요. 성소에 맞죠? 해당 업체가 보관한 에탄올은 10,000리터. 에탄올 400리터 이상을 저장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25배를 초과하는 용량입니다. 업체는 하루 최대 3,700여 킬로그램의 손소독제를 생산했습니다. 이 밖에 공업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불법으로 손소독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 43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체에 변성 알코올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그 염증이라든가 가려움증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약전이나 식품 제조 기준에서 그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위험물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 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김포 시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철도 유치는 김포시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현안입니다. 정하영 시정 출범 때부터 따라다니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민선 7기 2년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연속 보도 첫 번째 순서, 김포시의 철도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철도는 개통했지만 남은 과제는 있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6만 명 탑승. 출퇴근길 일양 열차로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증차 대신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송 수요를 올리고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아마도 빠르면 2023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광역철도 유치 계획은 이제 막 궤도 위에 올랐습니다. GTX는 기점을 김포로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 용역사가 돼 타당한 노선도 꼽아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4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됩니다. 10월경에 그 결과가 돌출되면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에 이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몇 개의 노선을 좀 구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과 경제성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개 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건폐장 문제를 떼놓으면서 새 국면을 맞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 김포시는 얼마 전 자체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나서 북부 지역에 차량 기지가 설치되고 그 차량 기지에 역사를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아마도 최적의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광역철도 시행 여부는 오는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느냐가 관건.
도시철도 개통 이후 김포시의 철도 유치 노력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플루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능정보화 시대와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교육 발전 3개년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동호 인천시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마련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혹시 그 구글 검색 엔진이 AI 기능을 가진 그 검색 엔진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그 삶을 갖다 보면은 그 스마트폰만 켜도 유튜브를 검색해도 그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은 그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에서 생활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우리 학생들의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미래 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연도별 추진 과제도 자세히 짚어주시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세 개의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3일 날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좀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1차년도에는 그 인공지능 교육 표준안과 학교급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초, 중, 고 인공지능 교육과정 틀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전 학교 대상으로 무선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는 등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초, 중 학교용 교재가 개발되고 있고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중점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5개의 인공지능 대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초, 중, 고 특수교사 87명을 9학기부터 교육하는 거로 이렇게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2021년에는 초, 중, 고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교과 과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과별 인공지능 수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공지능 역량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3차년도에는 즉 22년도가 되겠죠. 좀 더 심화된 인공지능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지능형 학습 분석 서비스 등 인공정보 교육기술의 교육적 적용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전반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형 AI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지능화된 교실입니다.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보급 활용 확대를 통해 쌍방향 지능형 수업 환경과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교실 수업의 변화입니다. AR, VR 등 첨단 에듀테크 도입, 디지털 교과서 및 지능형 협업 도구의 활성화로 보다 실감나는 수업,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학교 밖 선생님, 전문가들과 협업 수업이 구현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학생의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살아가야 될 미래 생활과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호 인천시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